네,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두 분이시죠.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막 보호받는 느낌이죠? 네. 왜 보호받아요? 그럴까요? 글쎄 뭐 우리 박선원 의원께서 계엄을 온몸으로 막은 그러니까 그 저기 캐대헌 영화의 진우 같은 역할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진우 몸으로 왜 진우 그 불길을 막잖아요. 네. 계엄 때 그 계엄의 불꽃을 막아선 사자 보이스의 진우다. 사자보에서 진우 나왔어요. 진우 나왔고. 지금부터. 저는 뭐냐? 뭐예요? 궁금해. 루미? 안 떠오르나요? 루미는 앞에 계신 분이고. 네, 더피. 네, 더피. 그 사이가 그 호랑이 같으네. 예. 메신저. 예. 요즘 선물 많이 들어와. 내가 이거 좋아한다 그러니까 판화로 이걸 새긴 게 누가? 누가 찐 팬? 역시 집에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데 호랑이입니다. 걸어놨다. 네, 호랑이 호랑이. 문화요. 우리 호랑이 박선원 의원님과 같이 정대, 해볼까요? 정대. 빛의 혁명의 김종대 호랑이. 리더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번 주도 우리 습갑북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의 주역들 여기 모셨습니다. 저도 12월 3일 국회 앞에 있었거든요. 아유. 가볼게요. 이번 주 대정부 질문 주간이었죠. 예. 야, 조지 아주 구금 사태. 네.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아니 네. 우리나라 국민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근데 정말 대국민 분노를 일으켰던 씬인데 네. 아니 국민의힘 뭡니까 도대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실력 부족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또 9.11 테러 직후에 뉴스 보면은 이 테러 분자를 고문하지 못하니까 관타나모 미국 밖에 있는 그 불법 구금 시설에 끌고 갔을 때 수갑 채우고 발목에 쇠고랑 채우잖아요. 그다음 이제 두건까지 씌우는데 아니 어떻게 한국 국민에게 독이 그 나라에 가서 공장을 지어주겠다고 한 기술자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무분별 지나쳐도 보통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영어로 레클리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무모하다, 신중함이 전혀 없는 그런 행동을 정부가 한 거잖아요. 이민 세관 단속국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일단 미국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묻혀버린 게 역대 정부에서 그 외교부 개혁에 관한 문제가 좀 소홀히 취급됐다는 거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개혁도 필요하다고 저는 외교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그 이렇게 폼나고 보도자료 잘 나가고 사진 찍기 좋아하는 거는 화려하게 성과들이 쭉쭉 나오는데 뒤처리를 하고 누군가를 살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그 실속 있게 하는 부분들은 좀 소홀하지 않았는가. 이게 비자 문제는 역대 정부가 다 이거 풀려고 했는데 한미 FTA 이후로 안 됐던 건데. FTA 체결해서 뭐 수출이 올라가고 이런 삐까번쩍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놓고 이런 비자 문제를 못 푸는 외교부에 대해서도 도라는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제가 알기로는 외교부 라인이 거의 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가의 계속성이란 차원에서 좀 역량을 보존하는 측면과 좀 어떤 신선한 개혁 의지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의 워낙 그 포괄적인 면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지만은 저는 외교부 개혁도 이 기회에 차분히 살펴봐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이제 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을 때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동맹이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때 나온 게 뭐냐면 군사동맹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경제동맹으로 가겠다.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한국에 닻을 내린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경제동맹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일자리 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동맹까지 가자. 문화동맹까지 가자.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한쪽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 우리가 진출하면서 미국과 더 깊이 더 넓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해서 한미동맹 적극적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고급 일자리 우리 변호사가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컨설턴트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회동맹에서 핵심은 비자거든요. 자유로운 일자리에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놓고
그곳에서 장기간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이 진전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조현 장관하고 간단하게 문자도 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 조현 장관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싸움을 벌린 건 맞아요. 정말 맞죠. 네, 정말 강단 있게 잘했습니다. 이런 칭찬이 나오는데 방금 김종대 의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교부가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같이 한미 동맹 하면 군사 훈련 이런 것만 신경 쓰고 그렇죠. 국민 보호를 완전히 외면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손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외 영사 조력이라고 하는 것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이 누구의 보호를 받겠습니까? 결국은 외교부 외교관 영사의 조력을 받거든요. 바로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워싱턴에도 가고 조지아도 가고 다방면에서 이 총영사가 12개가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LA 총영사, 시카고 총영사, 보스턴 총영사 다 보냈어야죠. 다 조지아로 보내고 절반은 미 이민 세관 단속국으로 보내고 그리고 장관은 루비니를 비롯해서 여러 러트닉이든 다 만나 상의를 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 점은 있지만 이게 워낙 뿌리 깊은 문제여서 그렇죠. 장관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확실하게 풀어내겠다. 네, 그런 다짐 성과를 보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놀랐던 게 말씀하셨다시피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미 FTA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제 초고속 통신망 그걸 오직 국익만 보고 역대 대통령 갔죠. 그랬는데 국민의힘 도대체 어디 소속 내셔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왜 15% 사인 안 했어? 일본도 했잖아. 3,500억 줬어야지. 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방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조지아 사태 전후에 나오는 정치인들 발언이라든가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을 이렇게 보면은 매우 광기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잘 풀어보고 싶다. 그리고 한국에 온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도 유감 표명을 했다. 이러고 조지아주의 캠프 주지사도 조속한 원상 회복을 요구했다. 그랬는데 그 발언들이 나온 시기가 언젠가를 보면은 다 열흘 가까이 일주일에서 열흘 가까이 지나서 이제 입을 뗀 거예요. 이제서 그러면 그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마가 세력이 너무나 승리감을 만끽하니까 야 우리가 드디어 한국 공장 가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시켜버렸다. 그렇죠. 이 승리감을 만끽하면서 사람을 모아가니까 그 서슬퍼런 흐름에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잠잠해지고 진정이 되니까 이제서야 입장을 내는 거예요. 아주 진정성 없고 책임감 없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세력에게 미국 내 성장세는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이젠 정치인들이 이런 어떤 광기와 비논리적인 것도 제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국민의힘이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 이제 강성당원들 외에는 어떤 외연으로 확장성이 계속 결여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국제화 또는 어떤 외국에서의 어떤 지원군, 응원군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면서 슬로건이 점점 수렴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외곽 일각이 분명히 극단주의 세력이 존재하고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소년보 목사 세계로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그러면서 전환길이 미국 가 있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결집되면서 슬로건이 통일돼 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와 교회 탄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하나의 우군을 확보하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국가 이익과 여기서 어떤 비자 문제, 조지아 우리 기업의 이익. 그런데 미국에서 마가의 흐름. 이런 것들 보니까 이 상이한 흐름들 안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마가청이 하신 대로 반민주 반인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타임즈 인터뷰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거기서 제가 놀랐던 게 말씀하신 대로
그 광기. 네. 그러니까 광폭에서 광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국민의 힘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미국 측 요구대로 했으면 네. 그 러프한 요구도 다 받아들였으면 나는 탄핵당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8월 초에 처음에 이제 뭐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이 전체 이 협상을 총괄하는 쪽에서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3,500억이라는 숫자를 처음 들었어요. 3,500억이라는 그 돈을 쉽게 말하면 내놓으라 그런다 이거예요. 저 그래서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우리가 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무역 흑자 총액이 한 330억 되잖아요. 네. 그것의 10년 부분을 한꺼번에 그렇죠. 4년 임기 4년짜리 미국 대통령이 한꺼번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네요. 한꺼번에 10배를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업이 장기간 투자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예 그냥 캐시인 현찰을 때려 넣으라는 거에서요. 저 처음에 그게 사실인가 했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러한 압력, 그 엄청난 압력을 지금 버텨서 벌써 이제 8월, 9월이잖아요. 아 너무 대단하죠. 일본도 이 두 달을 사인했는데. 버티는 나라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방금 우리 김종대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마치 전 세계 파시즘 연대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과거에 공산주의 코민테른에서 마치 국제 공산주의 운동하듯이 맞아. 국제 파시스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소수이고 극단화돼서 국내 지지를 잃으니까 겉도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잘 나가고 있고 미국이 잘 받아주는 것 같지만 미국은 어느 순간 되면 냉정을 찾습니다. 진짜 국익이 뭔지 따지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정부가 좀 더 버티면서 국민들하고 호흡을 해서 정말 처음에 말씀하신 듯이 저들의 국적은 어디인가 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들의 국적은 없습니다. 국적 상실한 정치 집단이에요. 이성을 정말 상실했지 뭐. 적확합니다. 네. 이성 상실, 국적 상실, 국익 상실. 저거는 정말 단기간에 마약 맞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제가 어제 조간 신문이 아주 한국의 언론 사상 역사적이라고 보는 게 네. 조선일보 한겨레가 똑같은 기사를 일면 톱 기사로 그러니까요. 냈어요.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보수 진보 협치가 이루어지는 지점이고 하나의 국민적 컨센서스가 네. 최근 며칠 사이에 형성이 됐다. 그거는 이거 관세 협상을 서명해주면 안 된다.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 주류 언론들은 보수 진보를 이미 초월했다. 네.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요. 국민의힘은 눈치 정당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네. 자기 언어를 못 찾고 있는 일정 정도 눈치 정부지. 이거는 저 양식이 있는 어떤 주류 언론들은 다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오랜만에 보수 진보 협치를 좀 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 가지고 나는 항상 저 조지아 사태 있기 전에 이재명 정부에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했는데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 태도가 의외로 확고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이면 합의 없다. 그다음에 국익에 반하는 서명 못한다.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뭔가 단단하게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확인한 거고 네. 그 뒤로 그것이 저 정당을 초월해서 확산이 되더라고. 네. 거기에 이제 조지아 사태에 그 우리 구금자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불을 지른 거예요. 그 인권유리나 참상이 모든 언론에 다 나갔거든. 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저는 이게 국민의힘만 빼고는 국론 결집이 되고 있다. 결집이 되고 있다. 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보면 네. 3,500억 달러면은 약 500조죠. 500조. 500조 맞습니다. 470조라 그러던데. 거의. 네. 근데 지금 이제 관세를 25%를 15% 다운시키려고 그 돈을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50억 달러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네. 5조씩만 우리 기업들하고 우리 근로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현찰이 아닙니다. 이건 또 이 WTO 체제에서 직접 보조금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현찰은 아니지만 네. 사실상 5조 원을 우리 기업하고
근로자한테 지원을 해주면은 예. 우리가 관세를 만든 만큼 가격을 낮춰서 예. 뭐 토요타가 됐든 렉서스가 됐든 미국의 뭐 GM이 됐든 경쟁력을 해서 예. 같은 가격을 유지하면 우리 차가 더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5조만 4년을 우리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면 그럼 20조면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 그 혜택은 우리 기업과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근로자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500조를 어떻게 4년 동안 우리가 갖다 때려 박아 줍니까? 그 돈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문서화 안 했냐고 그러는데요. 이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국제 협상에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모든 게 협상이 완성돼서 합의문 쓰기 전에 너희 대통령이 동의했어? 그다음에 미국은 동의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그 뒤에 또 단서를 달아요. 네. 내셔널 하이스트 어토리티가 동의하는 절차가 남았다. 네. 거기서 내셔널 하이스트 어토리티 국가 최고의 권위 기관은 뭐냐면 미 상원이에요. 네. 상원이 대통령이 협상에 온 거라도 안 된다. 이거 가서 한국에 가서 3,500불이 아니고 500억 불 더 받아와 4천억 불 받아와 하면 다시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대통령이 이미 사인했는데 필요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이 굉장히 길고 부분을 국민들한테 다 설명하다 보면은 협상 자체가 진행이 안 돼요. 왜? 너무 불합리하고 너무 과도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서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승리다. 네.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외교부 개혁돼야 되는데 예. 그나마 조현 장관이 통상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예, 다양한 경험 네. 많이 유엔 대사도 참 하시고.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경제에 주름살을 주지 않고 어떻게든지 한미 전략 동맹이 서로 윈윈하고 확대 지향적으로 서로의 살 길을 서로 모색하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를 재구성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도 단기간에 우리를 뽑아먹을 생각하지 이렇게 말고. 팔목 비틀려고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죠. 동맹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타임지와 인터뷰를 했는데 갑자기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그 얘기가 왜 나온 거예요? 글쎄 이건 뭐 하나의 레토릭 그러니까 대미 투자 협상을 나는 체결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로 봐야 되겠어요. 네. 예,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레토릭으로 등장시킨 건데 그 탄핵이라는 용어 자체보다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협정이다. 여기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보셔야 되는데 예. 사실 오늘도 신문 일제히 칼럼들을 제가 쭉 보니까 과거에 보수 정부에서 외교안보 수석했던 양반들까지 가서 해서 예컨대 천영우 그 외교부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명박 때 있었죠. 네. 예, 이런 부분들조차도 이 부당성을 갖다가 긴 장문의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런 국민적 합의 기반이 있는데 덜컥 서명했다 그러면 진짜 탄핵감이지 그게. 그렇죠.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의 현실을 외신에다가 선명하게 전달하는 레토릭이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내가 물러날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서명할 수 없다. 이제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타임즈가 왜 이재명 대통령과 이번 인터뷰를 했을까? 이미 몇 달 전에 이제 잡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점을 주목했을 거예요. 야, 우리 김종대 의원이 워낙 잘하시니까 아니 국방비 5% 올리라고 하니까 나토 회원국에서 올리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안 지키지만 올릴게 그리고 그 5%에다 별거 다 집어넣으면 별거 되는 다 거예요. 집어넣어. 예. 국방비에다가 별거 다 집어넣어가지고 5%라 주장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일종의 속임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요 유럽이. 네. 일본도 넘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는 분위기 좋게 풀어가려고 그래요. 중국하고 분위기 좋게 풀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국의 손목을 딱 비트는 모습을 보여서 역시 승자는 트럼프다.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는 걸 본 거죠. 그래서 타이밍도 타이밍이지만 타임즈 입장에서는
저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왜 버티는가? 국익 앞에 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희생 이걸 다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네. 하는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타임즈가 보수이지만 약간 이 진보지향적 보수고 정론지의 그 기존을 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말 된다. 타임즈가 이거는 어느 나라 지도자나 이건 기본 아니겠냐라고 하는 이성이 작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미 일본이 사인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온몸으로 대미 협상을 버티고 있다. 이 어려운 싸움을 하고 지금은 뭐 보수 진보 상관없이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요거보다 이제 사이즈는 좀 작지만은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방위비 분담금 끝까지 버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무자들이 합의해 와도 사인 안 해버렸잖아요. 예. 아 그랬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굉장히 신경전을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걸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우리는 물가 인상률 정도 하는 성의를 보이는 선에서 했는데 트럼프가 나중에 그 야인일 때도 이 사건을 거론하면서 두고두고 내가 낙선해서 제일 해피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내가 낙선을 안 했으면 저 올렸는데 그래서 없어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돈 안 물어서 해피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강렬한 기억이 남아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 3,500억 달러도 트럼프가 직접 그 볼펜으로 지우고 쓴 수치입니다. 이게 밑에서는 이 수치가 아니었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가 1,000억 달러 정도 올린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이제 양국 대통령 정상 외교의 승부수가 나온 거예요. 네. 이런 어떤 그 승부수에서 버티는 거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15세기에 명나라 초기에 만들어진 조공체제와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조선이 어떻게 보면은 주변의 그 중국의 변방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자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항상 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공 체제가 유지됐다고 하지만 높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어떤 자주적인 어떤 그 외교를 했고 광해군 때 이르러서는 정말 균형 외교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강대국 정치에서도 이 반도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버티는 제조 하나만큼은 예, 이거 하나만은 저는 우리 협상 많이 해봤지만은 그럴 때 대통령한테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미국이 이 정도면 양보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있지. 항상 대통령님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버텼습니다. 대통령님 이 정도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님 이 정도면 국제 비교에서 뭐 크게 안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와 지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외로운 순간이 있어요. 내가 버티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정말로 잘못 가겠구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매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버텨주실까 하는 점에 사실은 뭐 미안한 이야기지만 외교 정책사를 공부한 우리 입장에서는 약간 제3자적으로 지켜본 측면도 있었어요. 근데 야 버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외교 안보하는 쪽에서 좀 이야기했겠어요? 이 정도면은 아니 뭐 누가 했을지도 짐작이 다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님 진짜 이 정도까지 따오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지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트럼프가 기분 좋게 에이펙 가겠다고 하고 또 김정은 만나겠다고도 한 번 더 하고 이럴 텐데 뭘 안 하십니까? 네, 뭘 이렇게 버티냐. 그리고 좀 시간 지나면은 트럼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문서화했을 때 이게 과연 트럼프가 넘어갈지. 임기 또 대통령 나오지 않을 트럼프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그렇죠. 어떻게 다시 판을 깨면서 이렇게 쥐고 흔들지 모르는데 아니 이유하고 이미 관세 협상 문서로 서명하고 그다음에 추가 요구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협상이 끝났는데 방위비, 반도체, 뭐 의약품 그건 계속 아직 요구할 시작도 것 안 같아. 했다고.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은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뒤지게 얻어 터질 때 보면은 꼭 그런 선생님이 있어요. 딱 일렬로 세워놓고 한 명씩 물어.
몇 대 맞을래? 저 당했어요. 이럴 네, 때 사람 저도. 환장하는 게 네. 한 대 맞겠다 그러면 양심 없는 놈하고 덮일 것 같고 맞아요. 10대 맞겠다고 하면 억울하고 다 팰 것 같고. 저 10대 맞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 그래서 몇 대 맞을래? 저 10대. 야 이럴 때 사람 환장하고 일렬로 쭉 세워놔. 지금 트럼프가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얼마 내놓을래? 그리고 저기 너는 관세 못 매겨 나만 매기는 거야? 이게 일렬로 세운 거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딱 요런 리더십에다가 그래도 살다가 현찰로 바로 입금시켜 이건 처음이에요. 아니 모든 게 처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일본 프라자 합의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보유가 네. 4,100억 달러인데 네. 거의 3,500억 달러 내놔라. 그러면 IMF처럼 딱 기업들 도산시키고 싼 값으로 이렇게 줍줍 하겠다. 이런 의도가 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잃어버린 40년 아닙니까? 네, 일본이. 일본. 우리도 잘 나가다가 꺾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나라들 베네수엘라니 아르헨티나니 뭐 필리핀이니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가다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선진국으로 못 가고 꺾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양털 깎기라고 그러잖아요. 양이 이제 털이 이제 상당히 수북이 쌓였어. 그러니까 한번 쫙 밀어가지고 회수하고 예.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도달했다. 우리 경제가 컸지만 그만큼 곳곳에서 도전이 밀려오고 있다. 여기에서의 정치 지도력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이제 대외 관리도 정치라고 봐요. 사실 한국 사회 문제는 뭐 경제다, 교육이다, 부동산이다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정치가 어떻게 다시 빌드업 되느냐 이게 국운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이죠. 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제 우리가 국제 문제 다뤘으니까 국내 문제 하나만 좀 다뤄볼게요. 이제 뭐 노상원 수첩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제 우리 12상 비상계엄 얘기 나오는데 여기 다 빛의 혁명의 주역이시니까 비상계엄 물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정원에서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내란 특검이 강제 수사 착수해서 국정원 청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문건을 생산한 실무자 소환 조사했습니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해야 명명백백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 문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2016년 12월하고 2017년 2월에 만들었던 조현천 기무사령관 문건. 그대로 준비가 됐고 그대로 작동했다. 그중에 계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건에 강조된 게 있어요. 기무사령관 조현천과 군 입장에서 저 국정원이 우리 말 듣게 해주십시오. 계엄사령부의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문서에 써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통지에 들을 것. 그다음에 국정원 제2차장 그때 국내 담당 2차장을 계엄사령관에게 보내서 보좌토록 할 것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12월 3일 8시 56분에 저녁 8시 56분에 조탱이 왔어요. 국무위원이 아닌데 왔어요. 그때 그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건을 받아가요. 네? 그 문건을 받아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2차장 황원진 2차장인데 이 황원진 안이 가지고 있는 조직 중에는 뭐가 있냐면 방첩국이 있어요. 방첩국은 방첩사와 협력을 합니다. 대북 공작국이 있어요. 그건 정보사와 협력을 합니다. 안보정보조사국, 대공수사국 이들은 예차하면은 사람 잡으러 투입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130명이 갑자기 확실하게 출근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대공수사국, 안보정보조사국이고 이것에서 문건 작성한 이 부서도 안보정보조사국, 대공수사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1차장 홍장훈이가 대통령이 직접 전화 받아서 대테러국을 동원해서 방첩사를 지원해라라고 하는 직접 지시는 홍장훈과 홍장훈과 국정원장이 받았지만 실제로 방첩사와 정보사와 협력 관계를 그 전부터 유지하고 준비한 사람은 황원진이다. 그래서 지는 아예 원래 캠프 출신이에요. 황원진이 저기 국정원 전직들의 캠프 출신입니다. 그래서 특보로 들어와서 이제 국정원 2차장을 했는데 이자가
이미 사전에 지시하고 계획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종석 원장이 그 정보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문건 작성을 했다더라. 근데 그 문건 작성 이후에 실제로 실행 안 했다더라. 네. 특검에 고발하세요. 우리 특검 조사 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특검이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압수수색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자료만 주느냐. 네. 압수수색을 할 때 문서와 보고서에 이제 문자를 쳐놓아야 되거든요. 네. 계엄령이라든지 뭐 몇 가지 문자를 계엄사령부 지원이라든지 국정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쳐야 보고서가 5건 나올 게 20건 나올 수도 있고 10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압수수색을 할 때 잘 해야 돼요. 이 키워드를 잘 해가지고 문서를 제대로 뽑아내야지 지금 이 실무자는 사실은 거짓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네, 지시해서 하라 그랬고 뭐 그것도 뭐 내가 알아서 한 겁니다. 네. 또 말도 바꾸고 네. 그다음 실제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래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문서가 한 서너 개도 안 나왔다, 2개 나왔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전부터 문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기조실하고 제 2차장실, 방첩국, 대북공작국 그리고 안보정보조사국 셋 다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보정보조사국만 압수수색해서는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특검 조사 다녀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문영배 요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굉장히 뜨거운데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하셨습니다. 법리상 좀 의문점이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래서 보통 항고를 지금이라도 해라. 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이제 이 실효는 다 끝났지만 이건 뭐 항고하거나 아니가 뭐 다른 건으로 이미 윤석열은 구속돼 있으니까 사실은 이게 실효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법리의 정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선례를 남겨놨을 때 이후에 악용될 소지가 너무 크니까 그거는 지금부터 이 어떤 그 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사후에라도 조치하는 것이 맞다. 즉 직위원 판사의 시간으로 계산하는 이런 선례가 그렇죠. 더 이상 저기 어떤 판례로 남아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견제 수단이 없을 때는 나중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윤석열 구속 취소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의 신속한 말도 안 되는 스피디한 그 결정들 봤을 때도 사법개혁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기 그 4월 4일 날 이제 헌재 판결 나고 그다음 4월 11일 날 저기 용산에서 방 빼기 전에 79학번 5인이 모였잖아요. 윤석열하고 서모 변호사하고 남모 변호사 그들이 대책 다 세웠어요. 그게 어디로 갔겠습니까? 네. 외부하고 논의 안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하고는 논의했다는 거예요. 아,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조희대가 내부자 누구하고 했겠습니까? 자신이 임명한 윤석열을 비롯해서 그 79학번 5인방하고 난 논의를 했다. 그것을 자인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앞으로도 전 국민 관심사니까 같이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 나라 지킴이, 국민 지킴이 오늘 김종대 의원님과 박선원 의원님 함께했습니다. 출연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네, 여러분 최강 디펜스 우리 플러스의 김종대 의원님 최고 히어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 9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굉장히 큰 파문이 좀 일었죠. 관련 내용 보시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 이제 당내 성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성비 문제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이런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이었더라고요. 네. 예, 강미정 대변인 본인과 그다음에 이제 여성 당직자 아마 공보 쪽에 일을 한 여성 당직자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 얘기는 저는 올 초부터는 듣고 있었어요. 아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요. 예, 저기 일단 익명으로 뭐 당직자에 대해서 이 당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고소 고발이 있었다. 이 뉴스는 진즉에 나왔던 뉴스였고 네. 이제 그러고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죠. 한 네. 서너 달 이상 네. 지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사건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아주 그 전형적인 이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 첫째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질질 오래 끌었냐 네. 하는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됩니다. 네. 처음에 이런 류의 사건이 터지면 바로 어떤 당은 윤리위원회, 어떤 당은 당기위원회 같은 비위를 감찰하는 부서가 소집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는 여성위원회로 어땠나요? 갔죠. 여성위원회로 갔어요? 예.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뭐 진상조사나 비위 뭐 감찰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윤리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런 순서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이 왜 여성위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 당내에 네. 이런 전례가 없고 시스템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위원회 자체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네. 대단히 힘들었던 것 당연히 같은데 힘들죠. 일단 여성위 같은 경우는 어떤 조사, 비위, 감찰 이런 기능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무적 판단을 좀 고민하게 돼 있고 네. 우리가 선거 때도 주로 뭐 이런 문제가 터져서 여성위원회가 소집이 됐다 그러면은 네. 대략 그건 뭐냐 하면은 어떻게 디펜스 할까를 고민하게 돼 있다. 맞아, 여성위에서는 그런 일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국내 성폭력 이런 거 조사도 나가보고 뭐 해보면은 항상 그 뒤에 사건이 벌어진 직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아요. 이때 대부분 악화됩니다. 예컨대 그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3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한 60일 가까이 지나서 극단적 선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2차 가해가 핵심이에요. 네. 사건이 벌어진 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고립된다든가 네. 오히려 더 큰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 풀리고 결국은 어떤 비극적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공군 법무실에서 가해자에 대한 어떤 불구속으로 병침을 바꿨고 그다음에 탄원서들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또 가해자가 또 부대원들한테 이 사실을 공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서 사태가 그냥 엄청나게 악화됐는데 그랬군요. 제가 이런 류의 사건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 사회의 이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조직들이 이 시간 끌기가 심각하단 말이죠. 이때 피해자가 극도로 취약하고 힘들어지는 건데 네. 이 조국혁신당이 이런 부분에서 뭔가 내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떤 높은 도덕의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처리해 보겠다는 결의를 내오질 않고 자꾸 이게 시간도 끌고 징계도 전부 다 그냥 그 심사 기간을 다 채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경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는. 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 이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몸담은 정의당에서는 이런 일이 또 여러 번 어떤 거 겪으면서 노하우가 네. 굉장히 축적이 돼가지고 네. 김종철 당대표 네. 사건 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했거든요. 그 당대표가 바로 해직되고 네. 바로바로 조치가 책임을 들어갔는데 사실 그것도 많은 아픔의 교훈을 통해서 그렇죠. 그 노하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SOS 즉 어떤 긴급 구조 요청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도 태도가 갈렸고. 그러면 이 긴급 SOS의 주체는 이 강미정 대변인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밖에 SOS를 하신 건가요? 네, 이제 의원들 사이에서 그랬고 두 번째는 그것이 이제
조금 외부로 되니까 부랴부랴 이제 외부위원으로 하는 윤리위원회를 마련한다 그랬는데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때가 늦거나 오히려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이러니까 자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절차대로 다 했다. 규정대로 다 했다. 이래 얘기를 하는데 이런 류의 사건은 절차와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일단 피해자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 되고 보호 조치가 돼야 되고 이런 어떤 것들은 절차 규정 이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피해자 중심주의가 없었다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은 있으나 작동하는 의미가 없는. 네. 예, 그거는 최소한의 절차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차나 형식에 있었으나 진정성이 결여됐다. 예,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는 그 절차는 최소한을 규정한 거지 이 사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요하는 데는 절차와 규정이 모든 걸 알려주질 않습니다. 다 커버할 수 없죠. 예, 그것은 어떤 당내에서 스스로 만드는 원칙과 네. 명분 그다음에 도덕 기준에 따라서 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조직 문화라는 거 이런 점들을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절차상의 문제는 다 지켰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정성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결여된 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조국 혁신당이 입장을 냈습니다. 피해자 요구사항 모두 수용했다. 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는 유감을 표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역시 그 방어적 태도고, 네. 이 문제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후 수습이라는 차원으로만 이 사건을 바라보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대로 다 됐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를 겪으면서 항상 가슴 아팠던 게 뭡니까? 법에 어긋난 거 없다. 네. 위법한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뭐든 다 해도 된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게 우리 그 윤석열 정부 때 국정을 폭주하는데 네. 얼마나 많은 법기술자들의 그 얄팍함에 우리가 가슴이 아프냐. 그렇죠. 네, 이런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에서는 절차 규정을 논할 게 아니라 지금 책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책임 정치의 어떤 차원에서 이 문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참 저도 안타까운 게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의 부산시장,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또 이런 어떤 거 또 이번에 조국혁신당에 이르기까지 보면 대선 주자들이 다 날아갔죠. 결국은 어떤 법적인 공방으로 프레임을 가두다가 네. 나중에 도덕적 상처는 크게 남기는 네. 이런 행태가 어김없이 반복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면에서는 이번 사건은 그렇게 처리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법 절차 이전에 책임의 문제를 자각하고 있느냐를 국민은 알고 싶은 거지. 네. 자꾸 이런 식의 해명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과 다르다 뭐 유감 표한다고 했는데 사실 타이밍이 좀 어메이징해요. 왜냐하면 조국 전 대표, 그러니까 유죄가 확정된 날에 징역 2년에 유죄가 확정된다 노래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유죄 확정됐는데 우선 노래방에 가는 것도 상식적으로 좀 이게 원래 당 문화가 그렇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자기들 사생활의 문제고. 또 뭐 유죄가 확정돼서 속이 상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속이 상해서 노래방 갔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건 당사자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뭐 술을 먹는다든지 노래방을 간다든지 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노래방에 많이 가봤고 솔직히. 아니 노래방에 갔는데 성추행 거기서 했다고 글쎄요.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저기 참으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또 거기에서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것도 하는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악의가 없는데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사하는 사람들이 좀 진정성 있게 피해자 관점에서 왜 그랬는가. 그다음에 이걸 정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떤 거 있죠? 사법적 정의가 있고 회복적 정의가 있는 건데 네.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어떤 그 무슨 법이 있습니까? 노래방에서 어디까지는 된다, 어디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게 있을 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어떤 그 법 절차 규정으로 따지지 말고 이 어떤 그 분명히 이것이 악의적으로 느껴지고 저기 어떤 수치심을 강요하는 이런 어떤 그 도덕적 상처가 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이런 어떤 그 자세로 임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사실 사법처정이나 말씀하신 대로 뭐 처벌이라던가 응징이라던가 이런 차원이라면 회복처정이는 어떤 화해 측면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측면이잖아요. 그거는 저기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기 어떤 가해건 피해건 아니면은 방관자건 간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 물어보고 말을 걸어주고 네.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정의 개념조차 없어요. 네. 우리 사회는 모든 건 사법으로 처리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기술자들이 설계한 대로 네.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진정한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은 아예 개념이 있기는 한가. 그런 걸 우리가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기는 한가조차도 의심스러운데 그런데 막상 이 성비위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도덕적 트라우마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네. 마음의 상처고 도덕적 트라우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주변부로 배제하거나 주변화 시켜버리는 이런 데서 일단 짚어내지 못하는 무능력이란 게 존재한다 이거죠. 네. 결국엔 강미정 대변인의 눈물을 보면서 기자회견을 전 국민이 보셨는데 여기에 조국혁신당 입장문을 보면요. 성추행 사건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 차원에서 라는 단어를 꼭 집어넣었어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의당도 이런 식으로 대응하나요? 아니 이제 정의당 경우에는 네. 한 4년 전인가요? 저기 김종철 당대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굉장히 신속했죠. 당대표가 즉시 해임 조치가 된 거죠. 그럼 혁신당 입장에서 사과도 없었고 당 차원에서 이렇게 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 이걸 조사한다는 명분하에 또 저기 뭐 여성위원회에서 이걸 갖다가 알아본다는 명분하에서 시간을 오래 끌은 그 자체가 일단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간을 끌었던 그 자체가. 그리고 분리 조치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위한 다른 조치들이 바로바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그렇게 지연이 된 정의는 이미 사태를 악화시키는 불쏘시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내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제가 그때 조국 혁신당에서 조금 정의당이 이런 걸 잘 알지 않나 해서 모 의원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게 올해 초거든요. 네. 그때 그런데 인지를 했다는 거군요. 아니 그때 어느 상태였냐면은 의원들이 6대 6으로 짜게졌다. 이 저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으로. 그러면서 당 사무총장이라든가 당직자를 굉장히 강하게 규탄하면서 이 조국 대표 부재 중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중대한 결심을 누가 할 수도 있다는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상의하고 싶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차마 남의 당 얘기에 깊숙하게 제가 연루된다는 게 이건 또 다른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자는 걸 좀 유보시켰는데 그때 상당히 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예고된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조국당 같은 경우에 저번 원내대표 선거도 그렇고 이래 보면은 의원들 간의 이견이 조국 대표 부재 중에 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게 뭐 6대 6으로 짜게졌다 이런 말이 그냥 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일부 있었던 걸로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직까지도 조국당은 이런 어떤 그 지역 조직이 좀 약하고 또 아마 강미정 대변인이 의정부 쪽에 뭐 지역위원장을 하는 걸로 내가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으로 봐서도 큰 손실이고 이러면은 일단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네. 당의 기구가 아니라 정의당 같은 경우는 예컨대 A라는 지역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당기위를 갖다가 B라는 지역에서 합니다. 중앙당에서 연루된 사람들이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아예 분리를 시키거든요. 네. 안 그러면 외부 인사를 그렇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당의 부담도 좀 줄이는 방식인데 네. 이 경우에는 보니까 당 내부로 이걸 끌고 와가지고 네. 너 누구 편이냐로 문제가 프레이밍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대 6으로 뭐 가해자 편이냐 피해자 편 이런 식의 프레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들은 상당히 문제 해결 어렵게 본 측면이죠. 이미 1월달부터 6대 6으로 이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거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아까 지연된 정의를 얘기하셨잖아요. 저차상 문제 얘기하시면서. 네. 근데 조국 원장은 어제 낮까지만 해도 이제 침묵을 했다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제명 소식 듣고 일단락된 거 생각했다. 당시 당적 박탈로 인해서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입장 표명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원장의 말도 틀린 건 아니고 일리가 있죠. 그런데 자, 이 문제를 자꾸 말이죠. 이런 절차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한번 기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것이죠. 지금 조국 원장 경우에는 그 2030 청년 극우화 발언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다가 이번에 성비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문제를 혹시 주변적 문제로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 그 다음에 어떤 청년들에 대해서도 한 세대를 이렇게 싸잡아 얘기하는 것은 네. 정치인이 금기 중에 금기거든요. 그다음에 2030도 탄핵에 대한 여론이 높았던 계층이거든요. 네. 결코 극우로 단정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위험한 정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개혁이나 내란 종식이라는 어떤 강렬한 프레임에 가려가지고 어떤 진짜 진보 정당이 가야 될 길을 이 부분을 평소에 성찰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그다음에 가해자 제명 소식을 들었다 그랬는데 피해자 원상 회복은 됐느냐 책임에 관한 문제가 이게 제대로 매듭을 졌는가 이 질문을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 대표로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화돼 있는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약간의 안이함이 그동안에 민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진보 진영의 그 요 몇 년 동안 우리한테 가해졌던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그 깊이가 깊기 때문에 이걸로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당원이다 비당원이다 이런 어떤 그 논의가 계속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기본의 문제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정치는 책임이라는 거고 설령 일이 잘못됐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회복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비당원 신분이다 뭐다 그러면 그럼 본인이 왜 당을 창당했느냐? 그렇죠. 창당 자체에 대해서. 그렇죠. 본인의 비전. 아니 당명이 조국혁신당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나는 이 조국당이 너무나 검찰개혁 윤석열 종식 이라는 가운데서 자기 눈에 티끌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떤 그 자칫하면 우리도 괴물이 될 수 있다. 우리 긴급히 모여서 대화 좀 하고 소통 좀 해보자. 네. 이런 내부의 요구가 나오고 어떤 끝장 토론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야지 자꾸 지금 나오는 메시지들이 계속 지금 사태를 악화시키거든요. 결국엔 정치는 책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성비 피해자 문제를 외면했던 말 그대로 당명이 조국 혁신당이잖아요. 근데 혁신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글쎄 저는 어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도움도 줘야 된다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 보면은 어떤 그런 강렬한 어떤 내란 종식 윤석열 타도라는 이런 어떤 그 목표가
다른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흐름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거대 담론으로 다른 이슈들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위험해지는 덮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지지자들이 또 벌써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벌써 뭐 어제 JTBC 나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댓글에 뭐 그럼 너는 깨끗하냐, 니네는 뭐 잘못 없냐. 이런 식으로 입막음하는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어떤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한다는 게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회복적인 정의로 나가질 않고 이 자체가 이 사건이 벌써 진보 진영 내에 이제 분열적인 불쏘시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건 공멸입니다. 이건 공멸이에요. 이게 살아남질 못해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인식의 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런 아픔을 많이 겪어봤던 또 지켜봤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것까지 곡해를 하신다면은 정말 이제부터는 대화가 쉽지 않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민주주의의 특성이 다양성이고 그다음에 소통인데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우려점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아니 저는요 최근에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 진보 어떤 범진영 내 심각한 분열의 신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걸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유튜버들끼리 싸우고 뭘 어쩌고 왜 그러냐? 우리 공통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뭔가 올해 연말연시를 지나면서 어떤 그 내란 종식을 넘어 그 이후 세계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어떤 철학과 원칙, 그다음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또 문재인 정부 꼴납니다. 우리끼리 싸우고 그거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가 2년간 적폐 청산한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그거 하고 그 다음이 없었어요. 모든 개혁이 미뤄지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넘겨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저기 이재명 정부가 지지율 60% 나오고 뭐 해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고민 안 하면은 이 전략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안이함을 보인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건 저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거의 정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또 최강욱 민주당 교육원선장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2차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천회 대표 진상 조사해라 이렇게 오더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그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에서 이제 강연을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사실은 그 사면복권 받고 조국 대표의 광폭 행보 그때 이제 같이 사면받은 사람이 이제 최강욱 의원 아닙니까? 거기서 그 저기 뭐랄까 우리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저기 대드는 놈들 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떠든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 개돼지 발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국 혁신당의 어떤 당원들의 단합하기 위해서 강연을 갖고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당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라면은 난 그 취지는 이해가 가. 그리고 또 저만한 적임자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강연을 듣던 사람이 녹취를 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강 대변한테 제보를 했죠. 제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교육하러 간 목적에서도 이미 일탈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 저기 무언가 이런 어떤 그 진보 정당들 제3의 정당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어떤 적과의 싸우는 어떤 투쟁 목표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중심과 원칙을 만들고 거기에서 좀 모범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취지도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하니까 결국은 듣고 있던 청중이 누군가가 이걸 녹취해가지고 제보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청한 세종시당 입장에서는 거기가 또 저 징계받은 시당 아닙니까? 이 뭐 강 대변인 말에 따르면은 여기가 세종시당이
이 문제 성비 문제 해결을 요구하다가 시당 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네. 제명당한 데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 시당에서 그게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최 의원이 얘기했는데 왜 그런 대화가 나왔겠냐는 거야. 그 시당이 당사자가 돼버린 거죠. 이 사건에.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류의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정치의 책임이라는 어떤 부분으로 답변을 했으면 아주 좋았을 거를 네네네. 이걸 이상한 정치 논리로 답변을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달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자리에 특성이 있었던 거 아니냐. 네. 무언가 위로받고 싶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것이 나온 것이라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왔는지가 언론에 이게 전혀 보도가 안 되는데 네. 저는 세종시당이라는 데 주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살펴서 이 부분이 제대로 감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아마 당직 맡은 지가 이 교육연수원이 얼마 안 되신 걸로 됐죠. 아는데 네. 이런 일이 터져 대단히 유감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강미정 전 대변인이 최강욱 그 의원 발언을 듣고서 굉장히 좀 찌라신 줄 알았는데 이제 놀랐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일까요? 전천혜 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당 윤리감찰단의 진상 조사를 지금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징계까지 가나요? 그렇죠. 윤리감찰이라는 거는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얘기하자면 윤리위원회, 네. 정의당으로 얘기하면 당기위원회, 네. 제일 세죠. 여기서 그 독립적인 그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각종 징계안이 이제 어느 징계안인지 건의가 되겠죠. 네. 물론 결정은 당 대표가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낮은 수위의 주의 경고부터 높은 수준으로는 이제 당원권 정지나 제명까지도 네.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 네. 다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당에서 우리 최강욱 의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다 잘라버렸다. 이런 식의 또 그냥 어떤 거 꼬리 자르기로 나가지 마시고 네. 특히 민주당은 반성할 점이 많은 당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만큼은 좀 제대로 처리해보자. 네. 이런 결의가 좀 나와줘야 네. 아무리 그래도 윤리감찰단도 외부의 여론을 신경 쓰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그런 면에서 어떤 지도부의 의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하필이면 그 사면복권된 지가 광복절이라서 얼마 되지 얼마 안 된 한 2주 가량 만에 이게 사면받은 당사자가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특별히 민주당이 좀 책임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럴 때 좀 한번 그런 결기 있고 매듭을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은 또 뭔가 정상화되는구나 이런 어떤 반응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여태까지 민주당의 행태를 역사를 쭉 봤을 때 허구한 날 변명 아니면 남 탓 이런 부분에 또 나쁜 어떤 그 전통이나 습관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깔끔하게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죠. 네,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조국 혁신당 1월달에 전화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6대6, 6대6으로 당이 쪼개졌다는 것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당 전체적으로 이견과 분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의원들이 이제 100%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네. 표현에 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짜게지면 어떡할 건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좀 이렇게 은폐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조국 당이 갖고 있는 어떤 원천적 그 태생적 어떤 거 한계랄까 특징일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뭘까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민주당과 동일시하는 연합전선이
당행의 어떤 진로와 방향의 몇 프로냐? 민주당 이중대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좀 다르다. 뭔가 제3의 길을 가겠다.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의 문제가 첫 번째인데 대선 때 후보도 안 냈고 그 다음에 그 개각 때 데스노트도 없었고 통상적으로 제3당의 자기 존재를 거의 다 포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지금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되게 돼야 되는데 내부 토론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대선 때도 있긴 있었고.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떤 조국 발하기 같은 행태를 하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에너지와 활력을 스스로 어떤 거 제한하고 봉쇄한 것은 아닌가. 그럼 자기 존재를 왜 포기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연합 정치라고 하나 나의 정체성보다는 어떤 지금의 어떤 생존의 공간을 우선 확보하고 이걸 기득권화하는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장기적 안목에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보다는 현실의 이익을 택한 것이다. 현실의 이익이라 하면은 저희가 이해할 때는 뭐 민주당과 합당이라든가 아니면 조국 사면 이게 현실의 이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합당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일단은 검찰 개혁이라는 강렬한 명분이 있고 윤석열과 싸울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된 거 아닙니까? 3년은 너무 길다. 3년이 뭐요? 1년 만에 됐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공허함이 밀려올 수 있는 건데 그럴 때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지금은 국민의힘 해체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 목표냐냐. 이런 점에서 어떤 민주당의 어떤 좀 창끝이 되는 이런 류의 역할 분담보다는 제3의 정치는 제3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어떤 그 원칙과 명분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문제들로 좀 가야 되는데 그냥 뭐 오로지 윤석열 국민의힘 이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왜 정치를 해야 되는가가 그냥 투쟁 조직이지 당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 어떤 내란 종식이라는 구호가 먹혀드는 계층 외로 확장성이 지금 나타나지가 않는데 이 청년층에 대해서 조금 어떤 적절한 자기 어떤 정책 모델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다음에 어떤 통합을 위한 메시지가 돼 있는가. 이런 것보다는 선민의식에 조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점검해서 당 명칭 그대로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그 조언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3당으로서 제3당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디펜스의 김종대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 든든한 대한민국 지킴이 우리 빛의 혁명의 리더들 자리에 모셨는데요. 최강 디펜스 플러스 김종대 전 의원,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김시대. 저도 그러네요. 김김전. 김김전. 김씨야 되는데. 아니요. 이거 50때 생각납니다. 50하고 9도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제가 어떻게 전두환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영광입니다. 김김전 같이
역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김병주 의원님 지금 얼굴이 너무 피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유튜버 주블리 김병주가 드디어 실버 버튼을 받았다. 네. 예, 소감 어떠십니까? 실버 버튼이 이제 왔어요. 제가 51만 5천 구독자를 가지는데 늦었나요? 네, 저 1년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50만에 준화했는데 여러분이 10만짜리 그렇죠. 실버 버튼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고맙고요. 네. 사실은 우리 많은 지지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 만들어 주신 그거죠. 그리고 지금 51만 5천인데 좀 많이 지금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면서 네. 이제 오늘 국제 소식 유엔 총회부터 네. 우리 국뽕을 차올라게 했던 순간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름이 33번 이제 유엔 총회에 올렸던 그 순간들인데 기조연설 봤을 때 두 분 다 외교안보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바로 END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실용적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북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도 존재합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실용적이죠. 북핵을 용인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마지막에 D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목표 비핵화를 어떻게 해야 시키느냐. 지금은 원스톱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먼저 교류를 하고 관계 정상화를 해서 설득을 시키고 하고 비핵화하겠다는 단계별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보고요. END는 사실 한반도에서의 어떤 적대와 대결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 공존하고 공동 성장을 하겠다는 새 시대를 열겠다는 평화에 대한 저는 나름의 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게 남북 간 교류나 그 정상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도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고요. 하여튼 이게 최종적으로는 왜 엔드가 맨 끝에 나오느냐 어감상 그게 좋은 거냐라는 시각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얘기한 게 과연 좀 맞는 거였냐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전체적인 어떤 그 상황을 좀 조망하셔야 되는 게 저는 어떤 정부의 통일 정책이 지난 냉전 시대부터 어떤 요란한 통일 정책에서 이제 조용한 평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아시다시피 동독 서독이 통일할 때 통일 정책이란 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서독은 헌법에만 통일을 명기했지 단 한 번도 동독에 대해 가지고 통일을 압박하거나 주장하거나 이러는데 우리는 말이죠. 6.15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14선언까지 합의된 대로 하면 통일은 12번 됐어야 돼요. 그런데 뭘 선언을 맺고 뭘 협정을 맺고 이러면서 굉장히 요란하게 했는데 효과가 그때뿐이었거든요. 그런데 독일은 그런 말 일치 안 하고 통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긴장 완화 정책이라 그랬어요. 교류와 긴장 완화. 그러면 통일하지 말자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서신왕래하고 그다음에 지원하고 이러면서 이거 통일하려는 거 아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스텝을 밟아 나가니까 자연스럽게 됐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에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게 교류 협력 관계 정상화 이렇게 하고 통일이란 말이 거의 빠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두 국가론이 사실은 남북한 간에 이제 현실로 수용되기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조용한 평화 정책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 뭐 남북 정상회담 목매고 노벨 평화상 목매고 이런 어떤 그 행태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고. END라는 것도 이것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계론 같지만 단계론이 아니고 단계론이 아니라 그러면 병렬로 보시는 거예요. 병렬 또는 어떤 도치 그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이러는데 대체적인 어떤 방향을 이런 단계로 한다. 북한의 핵은 현실이다. 국민의힘은 이게 북핵을 용인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에 핵이 있는 게 기정사실이니까 핵무장하자는 게 국민의힘 주장 아닙니까? 그럼 그건 핵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은 어떤 그 당위와 현실이 섞여가지고
엄청 혼란에 빠지는 건데 일단 분리하는 거예요. 네. 당위와 현실을 분리하고 단계적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용적인 접근이고 이게 또 처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평화 로드맵이 이거였어요. 아 문재인 때 우리가 그때 평화 트럼프 프로세스. 일기에 전달한 네. 그때 평화 로드맵이 원래 여기 이런 어떤 기조였다고. 네. 그래서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근데 이 방법론을 앞에 내세우니까 크게 바뀐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런 점도 좀 아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북핵을 용인하니까 김정은만 좋아하니 시킨 거 아닌가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이 관계 정상화의 범위를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뭐 미국과 일본이나 다른 문제 국가까지 포함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세세한 반론들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국제 관계에서는 남북한만 그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남북한 문제를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미국과 북한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책과 계획을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야 훨씬 풀기가 쉬운 구조인 거고요. 네. 거기에 뒤따라서 일본과 북한 관계가 뒤따라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 거기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꾸 주도적으로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유엔에 가셔서 대통령께서 먼저 트럼프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먼저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적대 관계를 없애고 평화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이냐 이렇게 국제사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미국 정상회담이나 미국 조야의 사람을 만날 때 이런 한반도 문제 빨리 이렇게 평화 만들어 가자는 거를 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사실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동안 뭐 보면은 가능하지도 않는 방법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든 평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여건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한반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는 평화를 찾기 위한 그런 발걸음으로 여정이 보입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동영 장관 최근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는데 결국엔 남한과 북한 사실상 두 국가 아니냐 이 발언을 했더니 바로 국민의힘에서 이거 위헌적 발언이다 이렇게 바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정동영 장관이 나중에 다시 설명을 했어요. 그 관계를. 네. 그것은 두 국가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을 향해 가는 과정에 생긴 어떤 특수관계, 일시적인 특수관계를 의미하는 거라고 정정을 했고요. 네. 사실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는 것 원론적인 그걸 인정해 가면서 통일을 향해서 가는 어떤 한 가정 속에서의 표현인데 마치 뭐 두 국가로 영원히 분단되는 두 국가로 이렇게 얘기를 보수 쪽에서는 공격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약간 딥하게 좀 김종대 의원이 들어갈게요. 또 어떤 공격이 들어오냐면요. 정동영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둘이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여기는 두 국가, 위성락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이견이 있으니까 이 정부 내에서도 제대로 된 하나의 통합된 정책이나 생각이 없는 거, 부재한 거 아니냐 이런 공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사가 좀 오래됩니다. 네. 참여정부 때 이제 위성락 실장이 NSC 저기 실장을 하다가 외교부 북미국장을 했고 정동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NSC 상임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주동맹파 논쟁이 아주 심했던 이러다 보니까 위성락 실장은 이제 조금 어떤 국제적인 무대에 외교부 우선시하는 어떤 국제파. 네. 그다음에 이제 정동영 장관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북한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중대 제안을 했던 당사자니까 좀 뭐 민족파 뭐 국제파라기보다는 뭐 굳이 네이밍을 한다면 이런 쪽의 어떤 그 뿌리에서 일단은 차이는 있죠. 그런데 여기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 우리 헌법에서도 충돌되는 지점이거든요. 헌법 3조, 3조와 4조가 충돌되는 지점이고 그만큼 남북한 관계는 이중 권력 관계다. 하나의 어떤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이면서 두 국가라는 게 헌법에도 이게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런 이중성을 자각하면서 어떤 그 종합해내는 능력인 거지. 그 중에 한 조항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한 사람은 통일지상주의자, 한 사람은 국제주의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저기 뭐랄까 완전히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서로 어떤 논쟁을 위한 논쟁이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른 측면, 한 사문의 다른 측면을 얘기한 것이다. 아까 그 독일 얘기도 들었지만은 동서독은 우리보다 먼저 동서독이 유엔 동시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두 국가를 인정하고 그 국가 승인론 해석의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교류 협력 위주로 그 관계를 갖다가 도모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이게 국가냐 아니냐 문제로 가면서 다른 교류 협력이 지체된다면 이거보다 수투피도한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라는 거는 분석의 영역도 있지만은 상상의 영역, 또 어떤 그 좀 직관의 영역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해석의 여지를 좀 풍부하게 남겨두는 게 지혜로운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상상의 영역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앤더슨도 그 민족을 상상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민족 단론을 우리 한민족이니까요.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보면은 통일부 장관과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저는 이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게 방향은 보십니까? 같죠. 방향은 같은데 통일 남북한의 평화 시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이 제일 앞에 서고 그 현실적인 문제에서 외교부와 안보실은 중간에 서고 그 국방부는 뒤에 서서 어떠한 경우도 북한의 남침이든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부 장관의 목적이 뭡니까?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고 통일을 헌법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평화 시대를 열어야 된다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실제 안보실과 외교부는 현실적인 바닥에 현실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과 뭐 이런 관계에서 미국과 계를 같이 하면서 설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앞뒤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국방부는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우리가 통일하겠다 할 수 없잖아요. 또 북한의 도발은 강하게 응징하겠다. 그러니까 감히 도발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갈 때도 나란히 길이 좁은데 나란히 갈 수 없잖아요. 앞뒤 이렇게 그 하듯이 같은 방향에 가되 서는 대형이 조금 다르다. 근데 마치 그것이 똑같은 위치에서 세 사람이 안 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요. 만약에 똑같이 선다면은 그것은 제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에서 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네. 오히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위치에 걸맞는 지금 발언과 행위를 하고 있다 보시는 지금 사실 정부하고 국회 우리 민주당의 역할도 좀 전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3,500억 불 뭐 선불로 달라. 정부에서는 이걸 강하게 비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회 같은 데는 국민을 대표해서 이거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냐 하고 강하게 미국을 비판도 하고 규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야 또 정부가 협상력이 있는 겁니다. 봐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반미 감정이 생겨서 한미 동맹도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안 된다 하고 협상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론도 있는 겁니다. 역시 한미 연합사령부의 부사령관을 역임하신 분으로서 매우 깊은 통찰력과 해안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올 최고위의 발언도 조금 전에 3,500억 불 선불 이거 말이 안 된다. 좀 강하게 좀 비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미국에서 날아오고 계시는데 협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네,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는 정확히 얘기하는 거고 미국 눈치 볼 필요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지만은 협상을 해야 되는 정부 쪽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면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예. 네. 어쨌든지 간에 이럴 때 이제 주변 정세가 한미 관계, 미중 관계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기고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면서 좀 이제 국가 대전략 이런 부분에 좀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18년에는 북한이 세계로 나가는 어떤 그 통로가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중재자를 만나가지고 하노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 또 중국과의 정상회담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통로가 많아요. 푸틴도 뭐 내가 중재하겠다고 있고, 또 미국하고 직접 통로도 있고, 그렇죠. 또 중국에 가서도 또 이런 문제를 지금 거침없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한 액터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워낙 고립돼 있던 북한이 국제 제재를 그냥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얻어맞던 때니까 한국이라는 문을 하나 열면서 뭔가 급진전이 됐던 거고 지금은 이 문에 대해 가지고 집착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과 같은 어떤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던 그 프레임 갖고는 지금 주변 정세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어떤 주변 4대 강국과의 어떤 그 외교를 전부 다변화하고 다층화하면서 이것이 어떤 민주주의와 문화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기 중심성을 갖고 가야지 단 어떤 한 당사자하고만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총회 연설 때 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됐습니다. 네, 정상 외교. 네. 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린 게 가장 핵심 문장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돌아왔다. 그렇죠. 이거는 네. 문재인 대통령도 유엔 총회에서 팬데믹을 성공적으로 방역한 모범국가라는 배후에는 네. 디지털과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두 개가 대한민국을 구한 거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보건과 민주주의와 디지털 정부의 역량을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 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박수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어떤 그 민주주의가 스스로 위기에 빠지지만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 그 성공의 역사는 대한민국이다는 거. 네. 이런 연설은 문재인 대통령 연설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굉장히 자존감 높은 네. 어떤 그 그렇죠.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중심성을 갖고 가야지 당장 어떤 거 한미 관계, 남북 관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이벤트가 마련돼 가지고 이렇게 금방 뭔가 변하는 듯한 이런 것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강한 자신을 재발견하는 거.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네. 남을 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고 자기 자신을 잘하는 사람은 현명하다. 네. 근데 지혜로운 자보다 현명한 자가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국가가 지금까지는 지혜롭게 주변 정세의 어떤 파고를 잘 활용하고 여기까지 생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스스로를 잘하는 현명한 국가가 돼야 될 것 같다. 네. 그게 바로 민주주의와 이 어떤 회복력, 그 시민들의 회복력 속에서 국가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네. 뭐 좀 이런 면에서의 어떤 선언이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대한민국을 흔들 수 없다. 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바로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다시 복귀한 거를 알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이제 정말 국격이 이렇게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던 감동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바로 속보가 좀 떴습니다. 네. 북한의 김성경 부상 네. 지금 미국에 파견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7년 만에 미국으로 가는 북한의 고위급 이제 네. 실무자 파견인데 에이펙과 연결시켜서 판문점에서 결국엔 만나게 될까요? 사실 만날 가능성은 좀 적지만 저는 그래도 좀 열어놓고 본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김정은 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두 사람 관계가 좋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그건 인정했잖아요. 네. 그럼 분명히 에이펙 때 오면은 에이펙 행사 플러스 또 우리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갑자기 사전 물밑에 해서 판문점에서 보자. 가능하죠. 가능할 거라고 만약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트럼프 정책은 보면 지금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게 예측 불가능해요. 하거든요. 통상 미국의 정책은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서 결심하는 시스템인데 트럼프 정부에서의 특징은 그 트럼프 결심하고 밑으로 향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써오기 때문에 네. 아마 트럼프는 뭔가 그런 이벤트성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걸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열어놓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 에이펙이 실제 세계 평화를 위한 경주선언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여는 또 새로운 물꼬가 돼서 제발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때 중재자 외교보다 소리 안 나는 중재 역할이 이번이 더 돋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건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 단어 그렇죠. 하나로도 앞으로의 그 남북 관계라든가 외교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준 게 아니었나요 싶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어떤 그 하나의 남북 관계의 도구마를 만들지 말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어떨 네. 땐 피스메이커가 되고 어떨 때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유연성을 갖는 이런 어떤 탄력적인 정책을 사실상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네. 옛날에는 뭐 그냥 거창한 담론을 내놓고 막 네. 뭔가 그 세기적 이벤트가 나오고 이래야만 된다는 강박관념이 진보 진영 내에 팽배해가지고. 네. 근데 우리 스스로 그 짐만 내려놓으면 조금 현명하게 가지 않을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남북 관계 개선의 지지율 견인에 너무 중독돼서 네. 거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사실 모든 걸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자기가 또 막 이렇게 이벤트로 하는 거는 사실 효과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승리한 그걸 분석하면 90%가 직접 접근보다 간접 접근으로 이긴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막 붙어서 싸운 경우보다 돌아가서 친다든가 우회로 접근해서 하는 것이 훨씬 풀리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했는데 결국은 최종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솔루션 메이커가 될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페이스메이커로 띄워주면서 물꼬를 풀게 하고 간접적으로 네. 또 잘 그 반응 안 하면은 또 앞에 나가서 또 피스메이커를 하는데 결론은 솔루션 메이커를 늘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할 것이다라는 전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김병조 최고께서는 손자병법 대가시거든요. 지금까지 방송 중에 제일 인기 방송이 손자병법. 네. 네, 역시. 근데 손자병법에 보면은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승리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싸움은 원칙과 명분 있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 승리는 변칙으로 이긴다. 네. 이걸 기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어떤 원칙이 강하면 경직되고 또 변칙이 강하면은 이제 중심이 없는 그렇죠. 건데 이걸 갖다가 장수가 조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 보면은 손자병법의 기정편이 좀 떠오른다. 정확히 보셨네요. 아니 다 배운 겁니다. 네, 저 손자병법의 고수시네요. 기정 전략을 완전히 말씀하셨는데 너무 잘 말씀했어요. 네, 기정 전략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정 전략은 전공법으로 대치하고 네. 기책으로 승리하라는 건데 네. 전공법은 주력군과 주력군이 맞부딪혀서 싸운 피해가 너무 큽니다. 여기서는 견제만 하고 대치만 하고 이어서 싸운 피해가 크니까 저게 허점을 찾아서 기책으로 기습군으로 쳐서 이기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네. 낙동강 전쟁에서 주력이 북한군 주력과 유엔 주력이 마주쳤는데 여기서 싸우면은
밀고 올라가면 얼마나 피해가 크겠습니까? 그때 이제 메가더 장군은 인천의 허점을 찾아내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써 낙동강 전선에 있던 북한군 10만이 와르르 무너지고 10만 군 중에 북한으로 간 10,000명밖에 안 되고 9만 명은 흩어져서 지리산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계속 전공법으로만 이기려고 한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전공법으로 대처하고 기책으로 이기는데 지금 외교로 보면은 전공법 속에는 피스메이커 트럼프 당신이 좀 하시오. 나는 페이스메이커에서 기책을 찾아서 승리를 하겠다. 이런 것도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승리가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은 솔루션 메이커가 돼서 문제를 푸는 것이 메이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중요하네요. 네. 솔루션 메이커. 요 말은 기억해야 되겠어요. 솔루션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솔루션 메이커 세 개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명언 제조기이신데 또 이재명 대통령도 정말 명언 제조기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번에 그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 유엔총회 가기 전에 우리가 자주 국방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안 하면 굴종적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자주국방을 강조하셨잖아요.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이나 보수에서 공격하는 것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거냐, 한미동맹을 파탄내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거든요. 거기는 외국 도움 없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사실은 미국도 원하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 자주국방을 끊임없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양계 합참의장과 양계 국방부 장관 하는 회의 MCMSC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은 이런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군사력을 내년 강화시켜 달라 목록을 제시하고 그걸 강화하면서 해요. 왜냐하면 한국군이 강해지면 미국도 좀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도 3.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국방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강대국으로부터 우리의 자주국방을 인정받아서 사실은 외세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한미동맹도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역할이 훨씬 더 하고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의원님.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자주국방, 손자병법 정말 이 대한민국 한반도 평화와 남북 분단 상황에 있어서 현직으로서 정말 최고 전문가시잖아요. 아시지만 경기도 지역이 접경 지역이고 이런 분단 상황, 전쟁 불안 상황이 가장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이거를 잘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잘 이해하고 이걸 대처할 수 있고 진정한 경제 평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지도자를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하십니까? 고민 중입니다. 날카로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민 중이고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하는 분들이 많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내란을 돌파했던 그런 추진력으로 경기도지사에 가서 이재명 정부와 같은 정책을 해서 견인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우리 남양주 지역에서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를 한번 훨씬 더 발전시킬 수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경기도지사는 언젠가는 한번 도전하려고는 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는 제가 사실은 많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한 20년 이상 살고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표준 도시 그리고 넘어서 세계 표준 도시 AI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거와 복합해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 정신이 뭡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 정신에 따라서 헌정사상 최초의 일을 이번 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이런 요청이 하는데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국민께 여쭙는 걸 하고 있습니다. 국민께 여쭙고 우리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6천여 분한테도 문자로 다 보내서 의견을 듣고 저희 방송과 그런 데서 듣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좀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주불리 김병주 채널에 와서 달아주시면 훨씬 더 통계를 내기가 쉽거든요. 저 뉴스토마토에 댓글 달으시면 네. 제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종대 TV에서도 좀 달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실 때 실버 버튼은 제가 먼저 받았어요. 그거 다실 때 구독 누르면서 달면 더 좋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 민주당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님 바로 경기지사 출마 국민께 묻는다 프로젝트 여러분들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최고위원 회의 있으시다고 가셔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뭐 방송을 마치고 가죠 뭐. 아, 마치고 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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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고 네. 가신다고 하니까 네, 이게 네.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지명한 초대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일 열렸는데요. 관련 영상 잠시 보실게요. 무인기가 몇 번 휴전선을 넘어간 줄 파악하고 계십니까? 작년 10월, 11월 파악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제가 의장으로 취임을 하면 이 상황이 아니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에 아드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기가 넘어갔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심도 없습니까? 후보자가 돼가지고 답변서를 보고 있으면 합참의장이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기무사 개헌 문건 아시죠?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공군이 저러네. 네, 의원님. 네. 저기 청문회에서 내란 척결 의지 물으셨거든요. 네. 왜 물어보신 겁니까? 사실 지금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내란을 척결하는 거라고 봅니다. 군에서 내란을 발본색원을 해야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합참의장은 군의 제일 서열 일이고 실제 군령권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네. 내란에 대해서는 정확한 척결 의지가 있어야죠. 그래서 부승찬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이나 그거를 먼저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진영성 합참의장 후보자 같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인 이런 발언을 하고 해서 네, 태도가 많은 그렇죠. 질타를 받았죠. 네. 오히려 이번에 청문회가 민주당이 여당인데 야당처럼 오히려 거세게 되고 국민의힘에서 몰아붙이시더라고요. 오히려 옹호하고 이상한 청문회가 됐는데 네. 그만큼 내란 척건에 대한 의지는 우리 민주당과 또 우리 국민이 열망하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던 겁니다. 네, 내란 종식의 열망. 저는 네. 거기서 저기 한 가지 좀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네. 합참 계엄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원래 계엄은 전시 사변에 그 국민 동원령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포권 선포 이전에 사전 조치로 하는 게 계엄 조치입니다. 즉 전시 전환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일반적 과정으로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전시 법령이 비밀로 다 지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관들하고 토론을 해보면은 굳이 계엄이 아니라도 현행 그 유사시를 대비한 전시 법령으로 충분히 전시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조계에서 나오는 강력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합참 개헌과가 뭘 해야 되느냐가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 을지 프리덤 실드 작년 3월에 훈련한 거 보면 맨 언론 통제, 국민 기본권 제한 이런 걸 연습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 대비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통제 쪽으로 방향을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시대착오적이다. 시대에 안 맞는다. 그 합참의 이런 어떤 기능, 계엄에 또 계엄에 대한 시행령이 바꿔가지고 합참의장 건의가 없어졌습니다. 절차상으로 국방장관이 직접 건의해야 하는 거고 네. 이런 것부터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의장이 좀 후보자 알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나는 내란 종식이라고 보는데. 네,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여야야 각자 역할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출연해주신 오늘 두 분의 최고 디펜스 영웅들 김병주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유이사 프라임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행히 주말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계속 비가 내렸었는데 이번에는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좋은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전수미의 뉴스 인사이다 6시 50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